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 불리는 희토류 중 한국이 자급할 수 있는 자원이 과연 존재할까요? 우리의 자원 매장량 지표를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절망적입니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물론이고 리튬, 코발트, 니켈처럼 미래 산업을 지탱하는 전략 광물들의 자립도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땅은 좁고 지질학적으로 광맥이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 탓에 한국에서 자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무모한 짓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2021년에 요소수 대란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요소수는 거창한 첨단 광물도 아닙니다. 그저 화물차에 들어가는 흔하디 흔한 요소수 하나를 중국이 통제하자 전국의 물류망이 마비되고 국가 경제가 통째로 인질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이 매장되어 있지 않은 자원 주권이 없는 국가가 감당해야 할 냉혹한 현실입니다. 한국에선 그동안 기술력만 있으면 무엇이든 사와서 만들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자원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무기가 됐고 매장량은 곧 국가의 생존권이 됐습니다. 자원 빈국이라는 이 처절한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도 한때 세계 시장을 움직였던 전략 자원이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텅스텐입니다. 이 텅스텐은 현대 산업에서 비타민으로 불립니다. 금속 중 녹는 점이 가장 높고 합금 시 다이아몬드에 가까운 경도를 가져 반도체 공정, 항공우주, 전차의 철갑탄을 만드는 방위 산업에도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특히 전 세계 텅스텐 공급망의 8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자원을 무기화하기 시작하자 최근 10년 사이 글로벌 자원 시장에서 텅스텐의 가치는 수배 이상 폭등했을 정도로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광산이 바로 상동광산입니다. 강원도 영월의 상동광산에는 단일 광산 기준으로 세계 최대급 텅스텐이 잠들어 있습니다. 추정 매장량만 무려 5,800만 톤으로 함유량 또한 세계 평균의 2.5배가 넘는 고품위 광석입니다. 이곳에서 텅스텐이 발견된 것은 1916년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지질학자들이 이 지역에서 중석 광맥을 확인하면서 광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상동광산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 시점은 해방 이후, 구체적으로 한국전쟁 이후였습니다.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 경제는 달러가 절실했습니다. 이때 미국이 필요로 했던 전략 광물이 바로 중석, 즉 텅스텐이었습니다. 텅스텐은 특수강과 군수산업에 필수적인 금속이었습니다. 미국은 안정적인 공급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상동광산을 통해 그 공급을 담당했습니다. 이 시기 한미 중석협정이 체결됐는데 그 결과 1952년 국영기업 대한중석이 설립됐습니다. 상동광산 개발은 국가산업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때 대한중석은 국가 전체 수출액의 최대 절반 이상을 홀로 감당했습니다. 또한 1964년 대한민국이 대망의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을 당시에도 적지 않은 비중이 텅스텐에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한국에선 텅스텐을 팔아 번 달러를 가리켜 중석불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석이 곧 달러라는 뜻이었습니다. 텅스텐은 어려웠던 한국 경제의 사실상 핵심 현금 창출원이었습니다. 상동광산은 단순한 광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산업화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대한중석 사장을 지낸 박태주는 훗날 포항제철 설립을 이끌었습니다. 대한중석의 인력과 자산은 이후 포항제철 창립에 기반이 됐는데 포항제철 설립 당시 초기 자본금 4억 원 가운데 1억 원인 무려 25%가 대한중석에서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포스코로 이어지는 한국 철강 산업의 뿌리에도 상동광산이 있었던 셈입니다. 영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1980년대 들어 중국산 저가 텅스텐의 파산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적자가 누적되자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상동광산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광산은 돈이 안 된다는 차가운 판단 아래 1992년 개광 76년 만에 휴광에 들어갔고 1994년 상동광산은 끝내 문을 닫았습니다. 문제는 이 비극이 폐광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민영화 과정에서 거평그룹에 넘어갔던 대한중석은 외환위기 파도에 휩쓸려 매각됐습니다. 한국의 텅스텐 산업은 여러 갈래로 흩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텅스텐을 이용한 저사공구 산업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IMC 그룹에 인수된 저사공구 부문은 이후 대구텍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IMC 그룹은 세계적인 저사공구 기업으로
2006년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에 편입됐습니다. 한편 또 다른 분할 매각 대상이었던 광산 채굴권은 사실상 국내에서 외면받았는데, 이와 달리 상동광산의 잠재력을 주목한 해외 기업들이 등장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산하기업 IMC 그룹 역시 상동광산 개발에 관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IMC는 당시 광산 개발을 추진하던 캐나다 기업 울프 마이닝과 투자 협약을 맺으며 참여를 검토했습니다. 캐나다 기업 울프 마이닝이 개발을 추진했고, 이후 2015년 또 다른 캐나다 기업 알몬티 인더스트리즈가 울프 마이닝을 인수하면서 상동광산의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묻힌 곳만 한국일 뿐 광산의 소유권과 개발 권한은 외국 기업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상동광산은 이제 서방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합니다. 채굴된 자원 수익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기속된다는 것은 뼈아픈 대목으로, 광산의 소유권과 주요 의사 결정권 역시 외국 기업의 손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상동광산의 가치를 잊고 있던 사이 해외 기업들은 이 광산의 잠재력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상동광산의 개발 권리는 캐나다 기업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땅의 전략 자원을 우리 산업에 투입하기 위해서조차 해외 기업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폐광 이후 오랫동안 멈춰있던 상동광산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알몬티는 한국 현지법인 알몬티 대한중석을 설립하고 광산 재개발을 추진했습니다. 2026년 3월 상동광산은 약 32년 만에 상업 생산을 시작할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알몬티 대한중석은 1,5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본격적인 상업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연간 약 3,000톤의 생산량은 대한민국 수요를 대부분 충족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상동광산의 재가동은 단순한 광산 부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텅스텐 공급망에서 중요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 광산의 재가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대규모 재련산업 기반이 부족해 채굴된 광석을 정광으로 만든 뒤 해외로 가져가 가공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강원도는 영월을 텅스텐 생산부터 가공까지 아우르는 핵심 광물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동광산의 부활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자원이 없는 국가였을까요? 아니면 자원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상동의 갱도는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상동광산이 남긴 교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원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연결된 시대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